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682명으로 서울 217명, 경기 220명, 인천 36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1,2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의 70%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교회 관련 2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 4일씩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으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8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662명으로 직전 일주보다 174.3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단 발생이 20.7%,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은 8.6%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32%를 기록해 직전 한 주간의 22.9%보다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제 기준 1.28로 산출됐다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는 950명에서 최대 1,2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 조치를 통해 전파를 차단한다면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와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고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이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선제검사 차원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세워집니다. 서울역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연결합니다. 네, 민정희 기자,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검사소에는 오후 3시까지 350명 정도의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이곳 선별검사소는 선별진료소와는 다른 곳입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이 늘면서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설치된 곳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진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또 증상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이곳에 오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선 기존에 사용하던 코 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외에도 타액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검사소가 수도권에 몇 곳이나 생깁니까? 네, 이곳 서울역뿐 아니라 탑골공원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14곳에서 오늘 검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42곳을 더 열어 서울에선 모두 56곳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150곳의 선별검사소가 설치되는데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7곳에서 일반인 선제검사를 예약 방식에서 방문 즉시 검사 방식으로 바꾼 뒤 8일부터 11일까지 모두 16명의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 감염이 확산돼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불안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말 새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1일 확진자까지 더해지면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기흥 기자, 휴일 영향인지 일단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돌아왔다면서요? 네,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220명이고요. 6명이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지난 11일부터 따지면요. 229명에서 272명, 그리고 331명으로 늘었다가 226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9,964명으로 늘어 경기도는 오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 2명이 새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고양 요양원 1곳과 안양 종교시설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내 가정 대기 확진자는 0시 기준 30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원 병상은 712개 가운데 91%인 651개가 사용 중이며 특히 중증 전담 병상은 49개 가운데 1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78%에 이릅니다. 한편 병상 부족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생활치료시설로 긴급 동원됩니다. 경기대 측은 경기도의 긴급 동원 조치에 따라 기숙사 1,000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제공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박예병원이 경기도의 민간병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거점 전담 병원을 자청하고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병원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병원도 총 30개의 병상을 긴급하게 마련했는데 현재 29개가 사용 중이어서 남아있는 병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새 수백 명의 환자가 나오다 보니 서울 시내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새 6명 늘어 18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곧 병상이 다 찰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병상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이곳에서는 산소 치료를 위한 장비를 들여오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장치 등을 다뤄야 하는데 그만큼 숙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인력을 모두 갖춰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 38개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병상을 추가로 10개 더하면 이 둘을 합해 총 48개가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만 따로 떼놓고 보면 단 8개 남았습니다. 급증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넉넉한 숫자가 아닙니다. 네, 이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병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287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선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 건보공단 일산병원 같은 공공병원과 일부 민간병원 병상을 전체 또는 일부를 비워서 152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려고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등을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전환해서 108개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병원으로부터 자율 신고된 병상 27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병상들을 모두 비우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만들고 또 인력까지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울산에서는 양지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한 뒤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확진자 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준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 남구 양지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모두 47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양지 요양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한 건 지난 6일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울산시 방역당국은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 오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등 직원 9명과 입원 환자 3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양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두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울산대병원과 양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 2명이 숨지면서 관련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고 있는데요. 다만 거동이 어려운 확진자 70여 명은 요양병원에 남겨둔 채 상태가 악화되면 그 즉시 울산대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필수 인력인 의료진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 가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부족한 의료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울산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울산시 집계 48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며 관련 확진자가 사흘 만에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황정환 기자, 충남의 집단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군요. 네, 어제 당진에서는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교인과 접촉자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에서 당진에서만 5명이 더 코로나19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산에서도 어제 이 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이 처음 나온 데 이어 오늘 1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산의 한 교회 신도로 지난 10일 밤 서산시 음암면의 한 기도원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당진 나음교회 신도가 참석했는데 방역당국은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 기도원이 무허가 시설임을 확인하고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산과 태안에서도 당진 나음교회 신도나 접촉자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은 충남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당진과 서산, 예산, 태안 등 충남 4개 시군에서 사흘 만에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서산 지역 다른 교회 2곳과 대전 지역 교회에서도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당진시는 내일부터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기로 했고 대전시는 종교 소모임 금지 기간에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한 대전시민 20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광주에선 어제 하루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가 나왔고 기존 감염 경로인 교도소와 전남대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정대 기자, 광주의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에선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입원 환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30일 22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확진자 중 7명은 광주 남구 소재 포도원교회 관련인데요. 지난 11일 이 교회에서 경기도의 목회자를 초청해 소모임을 가진 후 이 목회자와 참석한 신도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역학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긴 채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기존 감염 경로인 광주교도소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밤늦게 전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업무에 복귀했지만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측은 이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병원 5층 신경외과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주말 사이 제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네, 박천수 기자, 오늘도 제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오늘 제주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제주에서 확진자 11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 모두 지난달 말부터 지난주 사이 제주를 다녀가거나 제주에 온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확진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3명도 포함됐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해당 국제학교 운동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교사와 재학생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와 관련한 확진자 2명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 5일 제주 시내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는 같은 시간 체육관에 머물렀던 나머지 40명에 대해 진단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에서 나온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1.5단계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분간 국제학교는 물론 대정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15곳을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고 지역 중고등학교 4곳에 대해선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처우는 낮은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방문 돌봄이나 택배 노동자, 환경 미화원 등인데요. 정부가 이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보건의료 돌봄 업종이나 택배 배달, 환경 미화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낮은 처우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방문 돌봄 종사자나 방과 후 강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9만 명인데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교대 근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체 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환경 미화원 등을 상대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맞춤형 건강 검진을 지원합니다. 또 환경 미화원의 신체적인 부담을 높인다는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도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배달 종사자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표준 공인비 권고안도 만들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더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내에서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화이자의 미시간주 공장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 수송 트럭에 실려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배포 물량은 모두 290만 명분으로 미 식품의약국은 현지 시간 14일 백신 도착과 동시에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두 1억 명에게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는데 이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 과천청사에서 속개됩니다.
내일 징계위에선 지난 10일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 제출과 위원회 토론, 의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징계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신문할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7명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입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이후 절차들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당초 징계위는 증인 신문은 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기회를 안 준다는 입장이었는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증인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위원회 구성에 법적 흠결이 있었다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위원회에서 빠졌으니 그 자리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정 여부와 시기를 묻는 정보 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 못하는 것이지 징계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만 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들이 낸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시 진행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유족, 서울시와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던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지만 유족 측의 포렌식 중단 요구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생명을 지켰습니다. 순찰차에 환자를 태워 빠르게 병원으로 향한 경찰과 기꺼이 길을 내어준 많은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울리며 급히 출동하는 순찰차. 인근에는 비상등을 켠 차가 서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60대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병원으로 가던 중 차가 막힌다며 보호자가 인근에 있던 파출소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퇴근길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로 꽉 들어찬 도로. 순찰차가 경광등을 울리며 질주하자 차량이 하나둘 비켜줍니다. 심지어 반대편 차선으로 길을 터준 차량도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병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 도움으로 순찰차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운전자분들에게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길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길을 양쪽으로 많이 피해 주셔가지고 빨리 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50대 남성이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순찰차로 옮겨 태우고 근처 119 구급대에 긴급 이송을 요청한 덕분에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나몰라라 하지 않은 시민들과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이 도로 위 기적을 만들어내며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기프티콘 등으로 대표되는 물품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기프티콘 등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임박 통지도 기존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화상전문병원 진료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저온 화상 사례는 모두 902건으로 해마다 300건 안팎의 사고가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주로 잠을 자는 동안 발생했으며 2, 3주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환자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잘 경우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 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사자에 나서며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86포인트 하락한 2762.2에 코스닥은 1.1포인트 오른 929.54에 마감됐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와 미국의 부양책 협상 우려 속에 우리 증시는 미 FOMC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장 막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에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임시 중단하면서 테슬라 관련주가 약세였고 아시아나항공은 무상 감자안 통과 소식에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에 6%대 강세였고 SK머티리얼즈는 내년도 반도체 시장 수급 개선 전망에 8%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재택근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오른 1,09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의 기세가 상당히 매서웠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9시부터는 한파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대부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그 밖에 중북 내륙 그리고 남부 내륙 지역에서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수면의 온도와 기온 차이 때문에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 지역의 눈발도 더욱 강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울릉도, 독도와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30cm 이상, 그 밖에 호남 서부 내륙 그리고 충남 남부 서해안 지역에도 최고 7cm가량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청주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광주 0도, 대구는 영상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도 목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